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의 문호가 다음 달부터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딥페이크의 진원지로 알려진 텔레그램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동네 요리사와 유명 요리사가 오직 맛으로만 진검승부를 펼치는 한국산 예능 프로가 세계 OTT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요리 오징어 게임의 인기 비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핵심적인 저출생 대책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 세무조사 유예 얘기부터 해보죠. 우선 대상 또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가 부여한 가족 친화 인증 기업,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일 생활 균형 우수 기업이라고 하고요. 국세청과 이제 협의는 완료했고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자 일단 여가부, 고노부의 이제 자격 부여와 선정이 중요한데 국세청과 협의가 끝났다는 거는 이제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출생률, 그동안 그렇게 예산을 역대 정부가 들였지만 효과가 안 나다가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네. 자, 이 대상 기업이요. 무려 4,000곳을 훌쩍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여성가족부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발표를 하는데 그 기업 수가 한 5,900곳 정도 됩니다. 그중에 4,100곳이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고용부가 발표하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100곳 정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 한 60곳 정도가 중소기업이니까 세무조사 유예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하면 이제 4,200곳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정기세무조사를 5년에 한 번 정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가족 친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금 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금 또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랄지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이런 곳들이 또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인센티브로서 정기 세무조사의 유예가 갖는 장점이랄까?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몇 개월간 이렇게 재무팀이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5년 동안 한 번씩 받는 세무조사를 1년이나 2년 미뤄준다고 하면 어차피 세무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세청이 이 기업의 경우에는 모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할 때 조금 너무 꼼꼼하고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옛날에 뭐 얼레빚 찬빚 얘기가 있었잖아요. 좀 성긴 빚으로 빚느냐, 그렇죠. 촘촘한 빚으로 빚느냐. 네. 나오는 게 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력을 파견하는지, 기간은 또 얼마나 잡는지, 또 자료에 관련 자료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요구를 하는지,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세무조사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그 일과 양립을 가정을 양립하거나 또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삶의 균형, 출산 육아에 적극적인 기업들에게 자금 혜택도 준다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로부터 다양한 정책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을 할 때 운전 자금을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정책 자금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출 신용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이 보증을 써줍니다. 근데 이제 매출에 따라서 그 한도가 정해지기 마련인데 그 한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게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관계 장관들 또 당정대 대통령실까지 이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네요. 네, 지금 한 해에 2번 대통령이 주재했던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이 총 3번째가 되고요. 여기에는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강요들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 수석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이렇게 연다는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고 또 그것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이른바 유연근무 활성화 대책들, 근무를 유연하게 한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특히 눈에 많이 띄던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은 일하는 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0년에만 해도 한 47% 정도 됐는데 2020년에 53%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하는 여성은 늘어났는데 일을 하면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담감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연하게 근무하는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재택근무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일률적인 제도보다는 자율 출퇴근이죠? 자율적으로 10시에 출근을 해서 뭐 7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남편하고 부인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찍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좀 아이를 육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런 권리를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남편분
분들도 이 출산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갈 수가 네.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기업체 상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거든요.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무적으로 지금은 허가를 받아서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갔다 올게요라고 고지만 하고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4시간을 근무를 하면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쉬는 게 직장에서 쉬어야죠. 그렇죠. 직장 내에서 휴게실에서 쉬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단축 근무를 해서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반차를 쓸 수가 있는데 4시간 근무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거 없앤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그런 시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저 회사에서 안 쉬고 그냥 갈게요. 그렇죠. 근무 끝나고 곧바로 집으로 가면 되겠죠. 그게 타당하죠. 네. 새벽, 심지어 전날 밤부터 줄을 선다는 이 줄을 누가 씁니까?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요. 그 어린이집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에 대한 나름의 개선책도 나왔네요. 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문호를 지역민들에게 열겠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정부 청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8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음 달부터 개방이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기관이 많은 지역이 상당히 그 애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기관 328, 그리고 공공기관 138개, 그리고 지자체 148개가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대기업에도 이렇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지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국공립 어린이집 싸고 시설 좋고 교육진 좋고 급식 좋고 문제는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리 있어도 안 받아줬는데 이제는 다음 달부터 여유가 있으면 지역민들에게도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책은요. 포스코의 사례를 참고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현재 포항하고 광양의 어린이집 2곳을 지금 외부 업체 협력사라든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도 개방을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에 있는 동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20년에 90억 원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41개 협력사 직원들이 자녀들을 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단지 협력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생형 대기업의 어린이집을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게도 이렇게 개방하는 제도를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포스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또 반가운 소식이 이 회의에서 보고가 됐어요. 통계청이 낸 자료에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시에 올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내리 떨어지기만 했던 학교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네, 이게 2023년 그리고 24년 그 시점을 계기로 해갖고 굉장히 그 오름폭이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혼인 비율하고 출생 비율이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혼인 비율은 지금 24, 24가 보면 급등이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출생아 수도 또 32.9%까지는 아니지만 7.9%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생아 수의 경우에는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요. 8년 연속 감소하다가 이게 반등한 그런 사실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예하고 비교할 때도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출생률이 최하로 1등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반등의 속도를 보면 상당한 기대가 생기고요. 7월 출생아만 보더라도 전년보다 7.9% 올라갔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지연돼서 몰린 덕분이라 그러는데요. 그것도 있죠, 일부가.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증가폭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8월 이후에 작년 추세를 유지하면은 합계 출산율이 0.7% 이제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출생률이 0.68에서 0.65까지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제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혼인과 출생아 수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의 출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른바 프랑스식으로 그렇습니다. 동거하는 커플의 아이도 똑같은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또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결혼은 원하지 않은데 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런 경우까지도 그 정부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가족 관계를 유지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게 되면 아마 출생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프랑스 동거 정부도 있고요. 이 동거란 말이 프랑스의 꼬아비타시옹이라 그래서 하나의 유행어입니다. 총리, 전직 대통령도 동거로 애를 셋이나 낳고 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출생률이 거의 2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사례도 우리가 좀 참고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출생률 반등은 정부의 각종 정책적 효과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7월 달에 높아진 출생률이 이게 추세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조금 전에 말씀드리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미뤄둔 결혼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출생이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해서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 3월하고 올해 6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저출산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지난 6월에 저출산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를 하면서 일가정 양립과 그리고 출산, 양육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왔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그래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소득이 5천만 원까지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부부가 합쳐서 7,500만 원입니다. 그 5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천만 원 하면 최소한 1억 원이 돼야 되는데 7,500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져서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불합리하다 해서 네.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결국 지난 4월에 이 7,5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하면 대략 한 1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 문제, 양육 문제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도입을 한 결과 우리 현장에 곧바로 이 생활과 관련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혼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직장에서도 좋고 세금에서도 좋고 유리하다고 판단이 서면 알아서 하는 게 요새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때도 그랬잖아요. 성과를 주면 보상을 주면 하는 세대가 바로 요즘 MZ들입니다. 자, 이날 성과 공유회에서는 포스코, LG, 신한금융그룹 등 5개 기업들의 성공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회사야? 유명한 회사입니다. 마녀공장의 우수 사례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필수 근무 시간대인 코어타임도 일체 없는 100%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 상승은 회사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져 22년 매출은 전년에 비해 약 63% 증가하였고 19년에서 21년 총 5명에 불과했던 결혼한 직원은 22년에서 24년 총 16명으로 3배 증가하는 등 네, 놀라운 성과를 낸 화장품 기업입니다.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윤 대통령이 방금 나온 이슬기 이 마녀공장 본부장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면서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시간대에 나와서 일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그거를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나요? 네. 시스템으로 그런 많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되어 있어서 시스템으로 그런 툴이 마련돼 있다. 저런 일문일답이 있었어요. 자, 마녀공장 말씀드린 대로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화장품 회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연 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을 모두 잡은 대표적 사례로 요새 아주 호평이 많아요. 일단 출퇴근이 자율이랍니다. 그러니까 플렉스 타임이라 그래서 자기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또 8시간을 채우고 퇴근하면 되는 거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매출액이 늘어나고요. 사내 출생률을 보니까는 전년 대비 3배가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3배나. 그 마녀 공장의 임직원이 100명이에요. 네. 100명밖에 안 되는 중견 기업인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마녀 공장 외에도 한화제약이라고 생산 공장인데 주 4일제로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내 사무 연구 직원들의 경우는 역시 플렉스타임, 시차 출근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자 직원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독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높아지고 매출액도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아주 큰 대기업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네. 그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회장이 당장 재택근무 없애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전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출퇴근한다 그래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일단 만족하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또 더불어 애도 많이 낳고 네. 그러면서 서로가 상승하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이 마녀 공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잠깐 말씀 주셨지만 한화제약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제약사 최초로 연말 장기 휴가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화제약이 춘천에 공장이 있고요. 서울 성북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한화그룹하고는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입니다. 한화그룹 아니죠? 네, 그룹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한화제약 같은 경우에 이 공장 근로자들은 한 번에 모여서 집합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무를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8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은 3시간 30분씩 더 근무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11시간 반씩 근무를 하고 금요일 날부터 주말까지 3일 동안 휴무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 4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장기 휴가를 2009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24일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1월 1일까지 한 10일 가까이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주네요. 그렇죠. 10일 동안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이런 일이 상당히 근로자들의 즐거운 일이라고 이렇게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네, 이 한화제약 자녀가 있는 사원들에게 춘천이라 그랬잖아요, 본사가. 그 주변 얼마나 풍광 좋은 데가 많습니까? 캠핑장 대여 혜택도 주고 있다는데 자녀 친구들 가족까지 부른다고요? 그렇죠. 춘천 공장 인근에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택을 직원들한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캠핑장을 조성을 해서 캠핑 장비까지 빌려주고요. 그리고 바베큐를 해줄 수 있는 곳도 있고 산책로도 구비를 해놨고 상당히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자녀 친구 지인들이랄지 아니면 친인척들을 같이 초대를 해서 캠핑을 지내는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한화제약 같은 경우에 이 서울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 팀 3개 팀의 연간 회원권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직원들에게 저는 처음에 한화라 있다고. 그래서 이글스표만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네. 3개 팀의 연간 회원권을 구매를 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게 테이블권, 가족들이 같이 오는 건데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가격도 비싸죠.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자, LG전자도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명이 한 번에 생겨서 기쁨도 2배인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법정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 1년을 더하여 총 2년의 육아휴직을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김진홍 씨, 곧 저 보셨지만 쌍둥이 아빠가 된다고 하네요. LG전자에서는 육아휴직하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 기간보다도 LG전자는 더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쌍둥이 낳고 그 당장 애 키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에 겨워하는 그 표정을 우리가 여기서도 영상으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을 1년 휴직,
그리고 1년 근무 시간 단축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뿐만 아니라 난임 치료 휴가도 법적으로는 하루를 휴가로 쓸 수가 있는데 네.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6일 사실 난임 치료가요 거의 애 낳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더 힘들다던데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수 사례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근무 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LG전자라든지 또 아까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중견 기업이거든요. 네. 이런 규모의 기업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중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할 때 큰 기업이나 중견 기업은 세제 지원.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 이렇게 그 지원을 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가 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열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에게 주는 혜택과 그보다 좀 영향이 힘이 붙이는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은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국고제 과점으로 이미 유명한 대전의 성심당이 특별한 공간을 한창 지금 신축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성심당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려보셨을 텐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대기업보다도 매출이 앞서는 그런 유명한 빵집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전 본점 근처에 지하 1층 4층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2층하고 3층을 직원들의 어린이집으로 개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직원이 500명 미만 또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 안 되는 것들은 사실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지을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심당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요즘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장기 근속 직원들이 육아를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댓글에요. 갓심당. 갓이 뭡니까? 성심당에다 갓심당 붙인 거예요. 더 잘 됐으면 한다. 기업이 저렇게 좋은 일을 하면 소비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알아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호김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을 단순히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최고 3년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3천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퍼뜨릴 목적 없이 만들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양지민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딥페이크 수사의 가장 난관으로 꼽혔던 게 텔레그램의 협조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좋은 신호들이 오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9월 초부터 텔레그램과 접촉을 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임자 면담을 요청을 하니까 책임자와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을 진행하겠다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아무리 텔레그램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고 면담 요청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꿈쩍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을 해왔던
네.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월 초부터 접촉을 해본 결과 물론 이메일로 이제 뭐 이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서 수사기관의 이제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도 본인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뭐라고요? 수사기관에 앞으로 우리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범법 행위를 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공개를 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앞서서 본인이 이제 프랑스에서 사실 인신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과 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 기업으로 기업 이미지가 망가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기 기업 소중하겠죠. 자,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신고도 많아지고 수사도 활발해지면서 검경이 특히 검찰이 많이 바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8월 사이의 기간과 비교해봤을 때 이 딥페이크 범죄로 실제 기소한 사람과 정식 재판에 넘긴 사람이 50% 이상 크게 증가한 겁니다. 네. 80%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기소가 16명에 그쳤는 반면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기소가 이미 29명입니다. 그중에 이 25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중에 4명은 구속 기소, 그리고 이 21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4명의 경우에는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것은 물론 수사기관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수사한 그러한 결과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예. 그만큼 딥페이크 범죄 자체가 이 절대량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렇게 적발되는 건수도 늘어났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도둑들이 늘어나니까 검거하는 사람도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딥페이크 검경이 꼭 잘 잡아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만연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자 대부분 여성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첫 남성 피해자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한 것이죠. 재미났나요? 네, 그래서 경찰이 현재 20대 여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11개월 정도 사귀다가 작년 4월에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를 했는데 여성이 다시 만나자? 그렇습니다. 남성이 거부를 했고 그랬더니 이 남성의 알몸 사진을 SNS로 이렇게 유포를 한다든가. 그게 이제 합성된 거라면서요? 그렇죠. 또는 이제 합성 사진, 네. 이 성범죄 사진에 남성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예를 들면 SNS 프로필 사진으로 뭐 설정을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불법으로 찍은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기도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피해가 반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했다고 이렇게 고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편견이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딥페이크입니다. 나이도 가리지 않지요. 현행법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 어떤 처벌을 받고 있나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성폭력 처벌법 14조 2 조항은요.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이후에 신설이 된 조항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 그러니까 허위나 아니면 뭐 합성을 통해서 제작된 그러한 영상물에 대해서 이것을 반포했을 때, 그러니까 동의 없이 반포를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고요. 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텔레그램방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할 때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상습적으로 반복된다, 장기간을 통해서 반복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정해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시행된 지는 2년 정도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시행된 지 2년이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딥페이크 관련된 법적 조항이 신설되긴 했지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고요. 일부 법적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의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신 대로 현행법으로는
만든 사람, 그러니까 제작자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가 만연하고 나이대도 내려가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정쟁만 하던 여야가 모처럼 법 강화에 합의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법적인 공백이 엄연하게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편집이라든지 합성, 가공한 사람 그리고 반포한 사람만 처벌을 하는데 사실상 문제는 이런 수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지한다라든지 구입한다라든지 내가 저장해서 시청을 한다라든지 이런 행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저거나 범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딥페이크 영상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만약에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한다라든지 소지해서 저장하고 있다라든지 산다든가. 그렇습니다. 산다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더불어서 유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존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유포의 목적이 없다라도 사실상 딥페이크 영상물을 내가 가지고 있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건 처벌 안 했는데 유포 안 하더라도 갖고만 왜 만들었어? 이것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은 처벌할 길이 없었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반포했어야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딥페이크 생성하는 그러한 AI 방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사진을 합성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든다. 그 자체로 처벌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이제 곧 본회의 통과된다는데 딥페이크 관련 영상물 정말 누구 말대로 만들지도 보지도 그리고 누가 준다고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수사의 선봉은 사이버 수사대의 위장 수사관들입니다. 활약이 대단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제도가 도입이 된 게 2021년 9월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성범죄에 한해서 신분을 위장을 하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제도인데요. 이제 시행된 지 한 3년 정도 됐죠. 그런데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 8월까지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위장 수사 제도가 발동이 된 게 515건이고요. 그래서 결국 1,415명이 검거가 됐는데 이 중에 94명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 수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이고 또 신분 비공개 수사가 있고 신분 위장 수사가 있는데 신분 비공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 상급 수사관서에 허락을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신분 위장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권이 남용이 되지 않도록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청소년 범죄에 한해서만 위장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딥페이크 특위가 성인 대상 범죄에도 위장 수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죠. 네, 이 부분도 사실 법적인 공백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청법에 따라서 청소년의 이런 딥페이크 범죄라든지 아니면 성범죄 착취물 관련해서는 위장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성인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찰이 위장 수사를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이런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청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하자라는 내용의 이제 도입이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위장 수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실 우리가 법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함정 수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 방지의 그런 내용을 잘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조언도 존재합니다. 네, 이 딥페이크는 첨단의 디지털 범죄입니다. 도둑들이 더 빠르고 높게 날죠. 그래서 수사 역량, 장비 개선에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허위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에 앞으로 3년간 91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이라든지 뭐 성착취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 가서 찾으면서 모니터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사 기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내년에 이러한 딥페이크
딥페이크라든지 보이스 탐지 기술에 21억 원을 또 추가로 투자를 27억 할 예정입니다. 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에는 AI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합성물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AI 생성물에는 반드시 AI를 통해서 제작이 됐다라는 이러한 워터마크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워터마크가 뜨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거는 진짜 같아 보이지만 AI가 이제 가짜로 만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러한 워터마크를 쉽게 넣는 얘기하면 겁니다. 돈에다가 정교하지만 위조 찍어서 맞습니다.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영상 삭제. 이거 디지털 자기사도 있고 중요하잖아요. 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 여성가족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이 불법 동영상을 찾아서 삭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은 인터넷을 서핑을 해서 불법 동영상을 찾아서 그 URL을 복사를 하고 그 등록된 사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삭제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 동영상을 유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범죄자는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조사관들은 지금 뛰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 동영상을 찾을 수 있는 장비랄지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하는 그런 예산 증액이 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예산 줄여놨지만 예산이라는 게 이제 쓸 때를 잘 구별해야 되잖아요. 좀 이것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신 교수의 지적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내 최정상급 요리사들과 숨은 고수들이 오직 맛으로만 승부하는 한국산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 세계 OTT 시장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아마 핫하지요? 핫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굉장히 혹시라도 팀원분들 안 본 분 있으면 빨리 가서 보고 오세요. 그래야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잠깐 끊어놓고 가서 보고 오세요. 대한민국 요리 최강자를 꿈꾸는 백인의 요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대 1입니다. 평소에 안 만드신다. 볼 것도 없이 일단 둘 중에 내가 지금 가서 또 먹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단 한 명의 요리사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또 지인들이 적극 추천해서 결국 다 봤습니다. 시청 성적 세계적으로 참 대단하네요. 네, 22일까지 그러니까 공개일로부터 지금 22일까지 날짜를 추산했을 때 380만의 시청수를 돌파했습니다. 비영어권에서는 이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홍콩과 싱가포르 당연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사실 과거에도 존재를 해왔었는데 이번 이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경우에는 이 계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계급 갈등이라는 그러한 이슈를 한 스푼 또 넣고 그리고 무협 만화의 재미를 또 한 스푼 넣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지금까지 존재했던 요리 서바이벌과 좀 다른 색깔을 보인다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세계 1위, 그러니까 비영어권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야의 맛고수들인 흑 요리사, 유명 셰프인 백 요리사들도 흥미롭지만 눈을 가리고 심사하는 이른바 블라인드로 하는 요리 심판 두 사람도 큰 화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제야의 고수들이 유명 셰프에게 도전을 해서 요리 대결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리가 누가 더 요리를 잘했는지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위원이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백종원 씨하고 야시장이나 골목식당 돌아다니는 굉장히 대중성이 높은 셰프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태원의 양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슐랭 3스타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받은 백종원 안성재 요리사, 안성재 셰프. 저분입니다.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심사를 벌이게 되는데 제야의 고수와 유명 셰프가 요리를 해서 테이블 위에 갖다 놓으면 그걸 안대를 끼고 이제 심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편견을 버리고 누가 더 요리를 잘했는지 심사를 하는 이런 안대 심사가 상당히 프로그램의 긴장도를 높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침체에 빠진 요식업계에 좀 새바람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화려한 요리뿐 아니라 개성 넘치는 특히 흑요리사 출연자들의 입담, 이력이 큰 화제죠?
그렇습니다. 이 요리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빔밥에 내가 사랑을 해서, 그러니까 심취해서 이름을 비빔으로 개명까지 한 비빔대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요리 만화책으로 중식을 독학한 이 만찢남, 만화 속에 나온 동파육을 그대로 재현을 해내는 그러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 급식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급식 노동자인 급식 대가, 그리고 기막힌 손맛의 요리 주정, 우리가 이모카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모카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모가 해주는 오마카세 같은 맛.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제 스토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호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직 실력으로만, 맛으로만 승부한다. 그것이 더 이 프로그램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이력이니 배경이니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채영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과 함께 나간 뒤에 유튜브 다시 보기, 그리고 5시 30분 재방송으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멋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